13.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났지만 조르바는 돌아오지 않았다. 엿새째 되는 날 나는 칸디아로부터 대대한 장광쇠를 잔뜩 늘어놓은 여러 장에 따르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는 향수를 뿌린 핑크빛 편지지 위에다 쓴 것인데 화살에 꿰뚫린 심장이 떡하니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나름 공들인 표현들도 살려 여기 그대로 옮긴다. 그 특유의 애교 만점인 철자뿐만은 다소 손을 보았다. 조르바에겐 철피를 곡괭이 쥐듯이 잡고 종이에 맹공격을 퍼붓는 버릇이 있었다. 종이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잉크 번진 자국이 많은 건 그 버릇 때문이다. 두목, 자본가 나으리, 건강히 쓸만하신지 여쭈어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있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이죠. 나는 이따금 말이나 소가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짐승들만이 먹으려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비난을 피하려고 밤낮 일거리를 만들어내지요. 나는 착상 하나 때문에 끼니를 그러기도 합니다. 속담을 좀 비틀어 이렇게 써먹기도 하지요. 세장의 배부른 참새가 되느니 연못의 삐쩍 마른 물닭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애국자 노릇을 합디다. 나는 애국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안 될 생각이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당을 믿고 거기에다 낙이 한 마리씩 매놓고 있어요. 나는 낙이도 없고 그래서 자유로워요. 나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거기서 돼질 낙이가 없으니까. 나는 천당도 바라지 않아요. 거기서 토끼풀을 신나게 뜯어 처먹을 낙이가 없으니까. 나는 무식한 돌대가리라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통 모르겠는데 두목은 이해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사리 생각을 하지만 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선에 대해 기뻐하지도 악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리스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게는 터키가 아테네를 점령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 늘어놓는 걸로 혹 내가 살짝 돈놈으로 생각되거든 소식 주세요. 나는 이곳 칸디아의 상점을 나다니며 케이블을 사려다가 웃어버립니다. 형씨 뭘 보고 웃어? 사람들이 이렇게 개음 웃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웃는 것은 그 강철 케이블이 쓸만한 건지 어떤지 보려고 손을 뻗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왜 이놈의 세상에 태어났으며 인간이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내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소용은 개뿔. 내게 여자가 있든 없든 내가 정직하든 정직하지 못하든 내가 파시하던 거리의 짐꾼이든 내겐 그게 그거예요. 그나마 차이가 있는 건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것뿐이에요. 악마나 하나님이 부르면 갈로 속에 두목 말해 드릴까요? 나는 악마나 하나님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악마나 하나님이 부르면 죽고 꿀인내 나는 송장이 될 거고 그래서 냄새로 산 사람을 저만치 쫓게 되겠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나를 넉자 땅 밑에다가 쳐넣어야 코를 싸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아주 겁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두목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딱 하나?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데 그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편치가 않아요. 두목, 겁나는 게 무엇인고 하니 바로 나이 먹는 것이에요. 아, 하늘이여, 우리를 나이 먹지 않게 지켜주소서. 죽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하고 죽고 촛불이 꺼지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늙는다는 건 창피한 노릇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여간 창피한 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뛰고 춤출 때는 등이 아프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뛰고 춤춥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돕니다만 나는 주저앉지 않아요. 나는 멀쩡한 듯이 뛰고 놉니다. 땀이 나서 바닷물이라도 뛰어들고 나면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나옵니다. 쿨룩쿨룩. 그러나 두목, 나는 창피해서 기침을 꾹꾹 밀어넣고 맙니다. 내가 기침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신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그런 줄 아실 겁니다만 아니에요. 나 혼자 있을 때도 그럽니다.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두목? 나는 조르바 앞에서도 창피하다고요. 언젠가 아토스 산에서 거기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 차라리 내 오른손을 자르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그 아토스 산에서 수도성 라브렌티오 신부를 만났습니다. 키오스 사람이지요. 이 한심한 친구는 자기 안에 악마가 한 마리 들어있다고 앉았다고 믿고 이름까지 지어 붙였더군요. 악마 이름이 터키의 호자랍니다. 호자는 성금요일에 고기가 먹고 싶단다.
이 한심한 라브렌티오는 이렇게 외치며 교회 벽에다 대가리를 찢습니다. 호자가 여자랑 자고 싶단다. 호자가 수도 원장을 죽이고 싶단다. 그래, 호자가 그런다고 내가 아니라. 그러고는 대가리를 돌에다 꽝꽝 찢는 겁니다. 두목. 내 속에도 악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나는 그 악마를 조르바라고 부릅니다. 속에 있는 조르바는 나이 먹는 걸 싫어해요.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예요. 속의 조르바는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예요. 머리털은 칠흑처럼 검고 이빨은 32개. 귀 뒤에다 빨간 카네이션을 꽂고 다닙니다. 바깥 조르바는 아이고 가엾으라. 장구통 배에다가 흰 머리카락도 좀 있습니다. 시들어 주름살이 생겼는데 이는 빠져나가고 커다란 귀에는 늙으면 나오는 흰 털이 늘어 영락없이 길쭉한 당나귀 귀가 되어 있지요. 두목. 이 조르바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나 이 두 조르바가 맞붙어 싸워야 합니까? 어느 쪽이 이길까요? 곧 죽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사 형통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줄기차게 더 살아야 한다면 망조가 된 거죠. 두목. 쫄딱 망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못 견딜 날이 곧 올 겁니다. 나는 자유를 잃을 것이며 며느리나 딸아이는 아이를 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아이 속에 뒤에 그 보기만 해도 끔찍한 꼬마 괴물이라고 괄호 속에 넣어놨네요. 아이가 혹 불에 대지 않나, 떨어지지 않나, 흙이 묻지는 않나 하고 말입니다. 휴, 아이에게 흙이라도 묻는 날이면 날 보고 씻어주라고 할 것입니다요. 두목. 당신은 젊지만 역시 같은 수모를 겪어야 할 겁니다. 조심하시오.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해요. 구원은 이길 뿐입니다. 산으로 기어들어가 석탄이든 꿀이든 철이든 아연광이든 캐내어 한몫 잡고 친척은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고 친구들은 우리 구두를 핥고 모든 부자들이 우리한테 모자를 벗어 인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목. 성공하지 못하면 보따리 싸들고 일이나 곰이나 아무거나 만나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 겁니다. 차라리 짐승에게 좋은 일이나 하는 셈이죠. 하나님이 그런 짐승을 이 땅으로 내려보낸 건 우리 같은 놈들을 잡아먹어주어 타락을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여기에서 조르바는 색연필로 초록빛 나무 아래 새빨간 이리 7마리에 쫓겨 도망치는 키가 크고 깡마른 사내 하나를 그려놓았다. 그림 위에는 큼직한 글씨로 조르바와 지옥에 갈 만한 7가지 대죄라고 쓰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된다. 이 편지를 읽으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심란한 중에 그나마 위안을 얻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 역시 나와 비슷하거든요. 당신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당신 속에도 악마 한 마리가 있지만 아직 이름은 모르고 있고 그걸 모르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두목. 그놈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럼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나는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대가리에 든 것은 쓰레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사한 생각이 번쩍 나서 며칠씩 꼬박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속의 조르바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아주 깜짝 놀랄 텐데. 내가 인생과 맺은 계약이 시간 제한 조항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가장 위험한 경사길에서 브레이크를 풀어봅니다. 인생이란 가파른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법이죠.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써요. 그러나 두목, 이따금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대목이겠는데 나는 브레이크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나는 꽈당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기계가 슬로를 이탈하는 걸 우리 기술자들은 꽈당이라고 한답니다. 내가 꽈당 하는 걸 조심한다면 천만의 말씀이지요. 밤이고 낮이고 나는 전 속력으로 내다쓰며 신명 꼴리는 대로 합니다. 뒤집혀 박살이 난다면 그뿐이죠. 그래봐야 손해 갈 게 있을까요? 없어요. 천천히 간다고 골로 안 가나요? 당연히 가죠. 기왕 갈 바에는 화끈하게 가자 이겁니다. 두목, 알아요. 지금 내가 당신을 웃기고 있는 걸. 하지만 나는 되는 대로 헛소리를 늘어놓으려 합니다. 나는 내 헛소리, 다른 말로 내 사색이라고 할까? 아니 내 약점? 이 세 가지가 어디가 다릅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 약점을 써내려가고 있고 당신은 아주 크게 웃고 있겠죠. 당신이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도 웃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죠. 사람에겐 바보 같은 구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놈은 내 생각에는 바보 같은 구석이 없는 놈일 겁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여기 칸디아에서 얼마나 바보같이 굴고 있는가를 눈치챘을 겁니다. 두목, 내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드립지요. 조언이 필요해요.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듬뿍 담긴 옛날 책을 많이 읽어. 이런 표현이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약간 구닥다리해요. 그래서 당신의 조언을 얻으려는 겁니다. 봅시다. 나는 사람에게 제 나름의 냄새가 있다고 생각해요. 냄새가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건 누구 냄새, 저건 누구 냄새 이렇게 구별도 안 되고 다만 어떤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는 것만은 알아요. 그걸 인간성이라 불러요. 인간의 악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개중에는 이걸 라벤더 향이라도 되느냐 킁킁대며 맞는 치들도 있어요. 나는 토할 것 같은데 말이요. 이야기가 엇길로 나가네요. 계속합시다. 내가 하려던 말은 내가 또 브레이크를 풀고 가던 참이라 내가 하려던 말은 이거였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계집년들은 암캐처럼 촉촉한 코를 가지고 있어서 냄새만으로도 자기에게 욕정을 넘기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를 척 가려내요. 그렇게 냄새를 잘 맡으니까 어디를 가나 다 같이 쓸만한 옷 한 벌 없는 거지 발삭에 늙은 원숭이 꽁지에도 계집 한둘쯤은 따르는 거랍니다. 이것들은 냄새로 나를 알아봐요. 아이쿠 저 암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아무튼 첫날 내가 칸디아에 안착한 것은 석양 무렵이었어요. 바로 상점으로 달려갔지만 문이 다 닫힌 뒤였어요. 그래서 여관을 잡고 노새에게 여물을 좀 먹인 다음에 저녁 먹고 목욕했지요. 연후에 담배를 한 대 꼬나물고 산책이나 할 요량으로 나갔지요. 시내 나가봐야 내가 아는 놈도 없고 나를 아는 놈도 없어서 글자 그대로 자유로웠어요. 나는 시내를 어슬렁거리며 혼자 웃고 혼자 중얼거렸죠. 볶은 호박씨를 좀 가지고 나온 게 있어서 그걸 우물거리고 껍질을 뱉으면서 벨 꼴리는 대로 돌아다녔지요.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사내들은 아페리티프를 한잔하고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공기 속에서는 부은 화장비누, 아니스, 수블라키는 꼬챙이에 꿰어 구운 고기입니다. 꼬치구이네요. 수블라키 냄새가 흥건하게 풍깁디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이것 보게 조르바. 이 벌렁거리는 콧구멍을 달고 살 날이 얼마나 될 것 같나? 이런 공기를 마시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이 늙은 것아 실컷 마셔두게. 거기 큰 광장을 두목도 아시는 곳일 겁니다. 그 광장을 오르내리며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무심치 않으셔라. 그런데 돌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어대며 춤추고 탬버린을 두드리며 동양풍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귀를 세우고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갔지요. 춤도 추고 쇼도 하는 카페였어요. 딱 내가 원했던 거예요. 나는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가까운 조그만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어리길 게 뭐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글자 그대로 자유로웠는데 말씀입니다. 얼치기 같은 여자 하나가 무대 위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며 춤을 추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나는 맥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피부색이 까무잡잡한 깜찍하고 조그마한 것이 하나 다가와 내 테이블에 앉습디다. 미장이가 흑손으로 쳐 바른 것처럼 화장을 잔뜩 한 게 말입니다. 앉아도 떼주 할배? 이게 웃으며 이러는 거예요. 피가 대가리 위로 확 솟구칩디다. 빌어먹으려는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대요. 그러나 냉정을 되찾고 이 암컷이 불쌍해서 급사를 불렀죠. 이봐, 샴페인 2병 가져와. 용차십시오 두목, 당신 돈을 조금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우리 명예를, 나의 명예만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 쬐끄만 것을 우리 앞에 무릎 꿇려야 했어요. 당신이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든 순간에 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봐, 샴페인 2병 가져와가 된 것이죠. 샴페인이 나왔고 과자도 좀 시켰어요. 그러다가 샴페인을 더 시켰고요. 제스민 장수가 왔기에 바구니째 사서 감히 우리를 모욕했더니 어린 것의 무릎에다 확 부었죠. 우리는 부으라 마시라 했어요. 하지만 두목, 맹세컨대 계집은 손끝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방면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소시적에는 만나면 다짜고짜 들이대고 희롱부터 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은 달라요. 먼저 돈을 펑펑 쓰면서 정중하고 느긋하게 나갑니다. 여자라는 건 그런 식의 대접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잡것들이 미치죠. 꼽축은 꼬부랑 거지든 멋대로 생겨먹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암캐들 눈에 보이는 건 돈을 꺼내는 손밖에 없어요. 돈을 꺼내서 밑빠진 독에 펑펑 흘려보내는 손. 바로 그래서 이 몸은 평소 지론대로 그 금을 썼습니다. 두목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셔서 천곱 만곱으로 되돌아오게 되기를. 그랬더니 전술한 계집이
응겨 부숩디다. 점점 다가와 조그만 무릎을 내 통뼈 다리에 착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빙산처럼 의연했지요. 속에서는 불이 나 돌아버릴 지경인데 말입니다. 이게 여자들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혹 당신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만 속에 불이 나도 손끝 하나 대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겼습니다.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카페가 문을 닫습디다. 나는 1000드라크마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셈을 치르고 급사에겐 행하도 듬뿍 줬습니다. 계집이 매달리더군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상사병이 나듯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할배다 왜? 나는 잔뜩 부은 채 대답했죠. 조그만 것이 아프게 꼬집더니 속삭이는 거예요. 나랑 가요. 나랑 함께 가요. 나는 조그만 손을 꼭 잡고 꼭 쥐어주며 알겠다는 듯이 대답했지요. 뭐냐 가지 이 조그만 것을.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요. 두목, 그 다음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깨었을 때는 정오 무렵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요. 뭘 봤는지 아십니까? 깔끔하게 꾸민 조그만 방, 안락 의자와 세면대, 비누, 향수병, 크고 작은 거울들, 산뜻한 색깔의 옷이 잔뜩 걸린 벽, 사진도 무지 많았어요. 뱃놈, 관리, 선장, 경찰관, 무희, 그리고 여자들 사진이 있는데 몸에 걸친 거라고는 달랑 하나뿐이에요. 샌들, 침대 위 내 옆에는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암컷이 제 머리카락에 묻혀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거렸었지요. 아이고 졸업아 이 사람아, 자네는 산채로 천당에 왔구나. 이 좋은 곳에 왔으니 꼼짝도 하지 마. 두목, 언젠가 내가 사람에게는 저 나름의 천당이 있다고 한 적이 있지요. 당신의 천당은 책이 잔뜩 쌓이고 잉크가 떼병으로 한 병 놓인 방일지도 모르죠. 포도주, 럼, 브랜드방이 가득한 방을 천당으로 아는 놈, 돈이 잔뜩 있는 곳을 천당으로 아는 놈. 내 천당은 이런 곳입니다. 벽에는 예쁜 옷이 걸려있고 비누 냄새가 나고 푹신푹신한 큰 침대가 있고 옆에는 암컷이 하나 누워있는 향긋한 방 말입니다. 과오란 고백으로 반쯤은 용서된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밖으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딜 가려고 했더라? 해야 할 일이 뭐였더라? 에이, 알게 뭐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좋은데. 나는 그곳의 최고급 여관에 주문해서 식사를 날라오게 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기운을 쓰게 하는 음식들만 시켰어요. 철갑상어, 알젓, 고기, 생선, 레몬주스, 카다이프. 카다이프는 가는 국수를 실몽당이처럼 만들어 속에 견과류 등을 넣어 만든 음식이네요. 카다이프. 우리는 잠깐 용물을 보고 또 낮잠을 잤습니다. 밤에 일어난 우리는 팔짱을 끼고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이러니 폐지. 당신을 말의 홍수 속에 빠뜨리지 않게 하려고 알려드리거니와 계획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두목, 당신의 용무 역시 보고 있으니까요. 이따금 나는 상점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케이블과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겠으니 너무 심려 마십시오. 하루 앞당겨 한다고 더 나을 게 뭐고 하루 늦거나 일주일이 늦거나 하니 한두 달이 늦은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옛말에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나는 귀를 씻고 마음이 맑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케이블은 최고급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망조가 들지 않아요. 그러니 두목 참고 기다리면서 나를 믿어보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일랑 염려 놓으시오. 모험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며칠 만에 나는 다시 20대 청년이 된 기분입니다. 기운이 솟아요. 이도 다시 날 겁니다. 도착 당시에는 등이 조금 아팠는데 지금은 활처럼 튼튼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이 밤새 구두약처럼 새까맣게 변하지 않은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물을 겁니다. 글쎄요, 당신은 내 고해 성사를 듣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지은 죄를 까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는 한 내게 잘잘못이 있어도 두목, 당신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에겐 하나님 같은 물 묻은 스펀지가 있습니다. 쓱싹쓱싹, 그럼 내 죄는 다 닦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주시오. 지금 나는 엉망으로 취해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두목, 부디 펜을 들어 이 편집하는 즉시 답장해 주시오. 당신 답장을 받기까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몇 년 동안 내 이름은 하나님의 장부에서 지워져 있을 겁니다. 악마의 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어있는 장부는 당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게
의논할 상대라고는 존경함 없는 두목나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칸디아에서 가까운 마을에서 성명 축일이 있었죠. 롤라가 어떤 성자의 이름과 닮아 처먹었는지 내가 알게 뭡니까? 아차, 그러고 보니 계집의 이름이 롤라라는 얘기를 안 했군요. 롤라라고 한답니다. 이게 이러더군요. 할배, 계집은 여전히 날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젠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할배, 나 성명축일 잔치에 가고 싶어. 그럼 가리무나 이 할맛이야. 내가 이렇게 응수했죠. 하지만 할배랑 같이 가고 싶은 걸 나는 안 가. 성자를 좋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 가도록 해. 그래요. 그럼 나도 가지 않을래요. 내가 바라보았습니다. 안 가? 왜 안 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함께 가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래요? 왜? 너는 자유인이잖아. 아니, 자유인 아니에요. 너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 예, 원하지 않아요. 나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정말요. 아니, 너는 자유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싫어요, 싫어요. 자유가 싫어요. 두목, 나는 롤라의 방에서 롤라의 편지지에다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자유를 원하는 자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도 인간일까요? 제발 빨리 좀 대답해줘요. 우리 두목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나 알렉시스 조르바. 조르바의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동안 마음이 두 갈래 아니 세 갈래였다. 나는 이 인간에게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감탄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 원시인은 살의 껍질, 논리와 도덕과 정직성, 살의 껍질을 간단히 깨고 삶의 본질 속으로 곧장 들어가 버렸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유익한 그 모든 자잘한 특성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민족을 모르고 그를 극한으로 나락으로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거북하고 위험한 한 가지 특성뿐이었다. 글을 쓸 때면 이 무식한 일꾼은 펜을 무지막지하게 부러뜨린다. 원숭이 껍질을 처음으로 벗어 던진 원시인처럼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처럼 그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 조르바는 이런 문제를 당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처럼 느낀다. 어린아이처럼 그는 모든 사물과 생소하게만 한다. 그는 영원히 놀라고 왜, 어째서 하고 캐묻는다. 만사가 그에게는 기적으로 온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란다. 그는 소리친다.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라는 신비는. 둘이서 마을로 들어가면서 노새를 타고 가는 조그만 노인을 만난 일이 있었다. 노새를 바라보는 조르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눈빛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농부는 그만 질겁을 하고 소리쳤다. 아이고 노영, 제발 그런 악마 같은 눈길은 하지 마시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승호를 끄었다. 나는 조르바를 돌아다 보았다. 어째기에 저 노인이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까? 나요? 내가 뭘 어쨌게요? 그저 노새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뿐인데. 근데 놀랍지 않소 두목? 뭐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노새 같은 게 산다는 사실 말이요. 또 하루는 내가 바닷가에서 다리를 뻗고 책을 읽고 있는데 조르바가 다가와 내 맞은편에 앉아 산투르를 무릎 위에 올리고 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차츰 표정이 바뀌었다. 곧 야성의 환희에 휘둘린 기미가 역력했다. 그는 길고 주름진 목을 떨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마게도니아의 노래, 산적 클레프트의 노래, 그리고 악다구니. 인간의 목은 선사시대의 야성을 되새겼다. 오늘날 우리가 시, 음악, 사상이라고 이름한 정서의 복합체가 아크 따위의 외침으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조르바 존재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것이었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보잘것없는 껍데기는 송두리째 깨어지면서 저 불멸의 야수, 털복숭이 신, 무시무시한 고릴라를 풀어놓아 주었다. 갈탄, 이익과 손해, 오르탕스 부인, 미래에 대한 구상, 모든 것이 무식해졌다. 외침 소리는 모든 것을 휩쓸었고 우리에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그 고독한 크레타 해안에 붙박힌 채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쓰라림과 달콤함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있었다. 이제 쓰라림과 달콤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내리면서 큰 곰자리는 부동의 하늘의 축을 돌며 춤을 추었고 이었고 뜬 달은 그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모래 위에서 노래를 불러대는 두 마리 작은 짐승을 뜨악한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조르바가 노래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소리쳤다.
오호라, 인간이란 짐승이로구나. 여보시오 두목, 책은 책대로 놔두요. 창피하지도 않소. 인간은 짐승이요, 짐승. 짐승은 책 같은 걸 읽지 않소. 한동안 잠잠하던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님이 남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시오? 이 짐승 남자 말이요. 이 짐승이 하나님께 맨 처음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조르바가 소리쳤다. 그의 눈이 유난히 번쩍거렸다. 그럼 말해보세요. 조르바는 반쯤은 무아지경으로 도취된 듯 반쯤은 장난기 섞인 말투로 인간의 창조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를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자, 들어요 두목.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은 기분이 울적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중얼거리지요. 나도 참 한심한 신이야. 내겐 향불을 피워줄 놈 하나, 심심풀이로나마 내 이름을 불러줄 놈 하나 없으니 늙은 부엉이처럼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퇴. 이 양반은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안경을 찾아 쓴 다음 흙 한 덩어리를 집어 침을 퇴퇴 뱉어 이기고 개어 조그만 사내 하나를 만들고 이걸 볕에다 말렸어요. 이래 뒤에 하나님은 이걸 볕에서 거두어 드렸지요. 잘 말랐더랍니다. 하나님을 이걸 들여다보며 그만 배를 쥐고 웃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랬답니다. 제기랄, 이건 꼭 뒷다리로 쓴 돼지꼬리잖아. 내가 만들려던 건 이런 게 아닌데 한치의 실수도 없이 만들었다 하면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은 이 물건의 목덜미를 잡아 번쩍 들어 올리면서 엉덩이를 냅다 걷어차면서 소리쳤지요. 꺼져, 썩 꺼져버려. 지금부터 너가 해야 할 일은 조그만 새끼 돼지를 잔뜩 까는 것이야. 이 땅은 네 것이다. 뛰어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굽어. 하지만 두목도 아시겠지만 그건 돼지가 아니었어요. 펠트 모자를 떡하니 쓰고 우도선 어깨에다 아무렇게나 걸쳐 입고 줄을 잔뜩 세운 바지 차림에 빨간 술이 달린 터키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이 물건을 준 건 틀림없이 악마일 텐데 내 너를 잡겠노라 이런 글귀가 새겨진 뾰족한 당금까지 차고 있었죠. 그건 사내였어요. 하나님이 사내에게 키스하라고 손을 정 내밀자 사내는 수염을 베베 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봐요 영감, 비켜줘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에서 조르바는 내가 웃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는 말을 끊었다. 나는 상을 찌푸렸다. 웃지 마시오. 바로 이대로였다고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다고 내가 느끼니까요. 내가 아담이었는데도 그랬을 거고 아담이 달리 행동했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어요. 책에 쓰인 것 따위는 하나도 믿지 마시오. 당신이 믿어야 할 건 바로 나요.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큰 손을 뻗쳐 산투르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한동안 화살에 꿰뚫린 하트가 그려진 향긋한 편지를 쥐인 채 그가 함께 보냈던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찼던 나날들을 생각했다. 조르바와 함께 하는 동안의 시간은 다른 맛이 났다. 시간은 더 이상 외부 사건의 산술적인 연속도 내부의 풀지 못할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시간은 결이 고운 따뜻한 모래 같은 것이었다. 나는 내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모래를 감촉할 수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조르바에게 복이 있을진저. 조르바는 내 내부에서 떨고 있는 모든 추상적인 관념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하나의 육체를 부여했다. 조르바가 없으면 나는 다시 떨게 되리라.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는 인부 한 사람을 불러 조르바에게 급히 직업 전보를 치게 했다. 즉시 돌아올 것. 14. 3월 초하루 토요일 오후. 나는 바다에 면한 바위에 기대어 글을 쓰고 있었다. 그날 첫 제비를 본 나는 행복했다. 내 속에서 붓다를 퇴치하는 의식은 종이 위에서 순조롭게 흘러갔고 붓다와의 싸움은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전처럼 필사적으로 서둘지는 않았고 내가 해방되리란 걸 확신하고 있었다. 그때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들고 해변을 구르듯이 달려와 기함처럼 닻을 내리는 늙은 세일렌을 보았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숨까지 할딱거렸다.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이었다. 편지가 왔다면서요? 오르탕스 부인이 안달을 내면서 물었다. 아, 왔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부인을 맞았다. 부인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신신당부합디다. 밤이나 낮이나 부인 생각만 한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겠다는군요. 떨어져서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이 불쌍한 여자는 숨을 고르면서 물었다. 나는 여자가 불쌍했다.
주머니에서 조로바의 편지를 꺼내어 읽는 척했다. 늙은 세일에는 입 빠진 입을 해 벌리고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숨도 못 쉬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읽는 척했으나 둘러대기가 쉽지 않아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운 척했다. 두목, 어제는 뭘 좀 먹으려고 싸구려 식당에 갔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미인 하나가 들어오지 뭡니까? 여신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맙소사, 여자는 꼭 우리 부불리나 같은 겁니다. 순간 내 눈에서는 분수처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 뭡니까? 목이 꽉 막힙니다. 삼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음식값을 치르고 나와버렸어요. 오랫동안 성자를 찾는 일이 없던 내가 어찌나 속이 아픈지 성 메나스 성당으로 달려가 초 한 자루를 켜고는 기도했지요. 성 메나스시여, 원컨대 내 사랑하는 천사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소서. 우리 날개가 하루속히 다시 붙게 하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하하하. 오르탕스 부인이 웃었다. 부인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히 빛났다. 뭘 가지고 그렇게 웃으시오 우리 아주머니는? 나는 숨을 돌리고 거짓말을 생각해낼 시간을 벌 요량으로 딴소리를 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웃으시느냐니까 울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인은 킥킥거리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뭘 말입니까? 날개 말이에요. 그 엉큼쟁이 같은 양반은 다리를 날개라고 부른답니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늘 그래요. 우리 날개가 하루속히 다시 붙게 하소서라니. 하하하. 그 다음 말을 들으셔야지 진짜 기절초풍할 겁니다. 나는 편지장을 넘기며 다시 읽는 척했다. 오늘 이발소 앞을 지나가려는데 이발사 녀석이 비누물이 가득한 양동이를 밖에다 쏟았습니다. 거리 전체가 비누 냄새 투성이었지요. 나는 또 한 번 부불리나를 생각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두목, 나는 더 이상 부불리나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돌아버리겠어요. 봐요. 시까지 썼습니다. 이틀 전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우리 부불리나를 위해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원컨대 이 시를 나의 부불리나에게 읽어주시고 내 괴로움을 나누게 하소서. 어느 오솔길이라도 좋으니 그대와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좁은 오솔길 이어도 우리 사랑을 감싸주고도 남으리. 나를 빵 부스러기나 고깃점으로 갈라놓아도 내 바스러진 뼈는 힘이 있어서 그대에게 달려갈 수 있으리. 개슴츠레한 눈을 반쯤 감은 뒤 오르탕스 부인은 주의를 집중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쬐을 듯이 목에 감겨있던 조그만 리본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이나마 주름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짓고 있었다. 행복과 만족에 기운 부인의 마음은 멀리 떠나고 있는 것 같았다. 3월, 푸른 풀, 붉은색, 노란색, 자주색의 예쁜 꽃, 흰 고니, 검은 고니떼가 노래 부르며 사랑을 나누는 투명한 수면, 암컷은 희고 수컷은 검은색, 둘 다 반쯤 벌린 부리는 진홍색이었다. 커다란 모래의 뱀장어는 물 위로 솟구치며 몸을 꼰 채 굵은 노란색 뱀 옆을 돌았다. 오르탕스 부인은 다시 14살짜리 소녀가 되어 알렉산드리아, 베이루트, 스미르나, 콘스탄티노플의 동양풍 양탄자 위에서 춤을 추다 가판에 윤을 낸 배를 타고 크레타로 왔다. 이제 부인은 옛일을 말짱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 추억이 한데 뒤섞여 혼란스러워지며 부인의 가슴은 울렁거렸고 해안들은 이리저리 갈라졌다. 부인이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는 뱃머리를 황금으로 만든 배들로 뒤덮였다. 가판은 찬란한 색깔의 천막과 비랑깃발로 울긋불긋했다. 그 천막들에서 사람들의 행렬이 쏟아져 나왔다. 황금빛 수를 빳빳이 세운 터키 모자를 쓴 파샤들, 값비싼 곡물을 가득 안고 순례를 나선 부유한 늙은 지방 유지들, 유지 아버지를 따라 나선 우울하고 아직 수염도 안 난 애송이들, 반짝이는 삼각모의 제독들도 나왔다. 하얀 칼라와 풀럭거리는 통바지 차림의 수병들도 나왔다. 젊은 클레타인들도 푸르스름한 바지, 노란 장화, 검은 머리 수건을 질끈동인 모습으로 뒤따랐다. 마지막에 조르바가 사랑으로 고라 크기만 했지 잔뜩 마른 몸으로 손가락에 큼직한 약혼 반지를 낀 채 반백머리에 오렌지 화관을 쓰고 나왔다. 배에서는 편력의 시절에 부인이 만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어느 날 밤 콘스탄티노플에서 부인을 물에서 건져내 주었던 뻐드렁니 곱사등이 사공까지 나왔다. 밤이 깊어 아무도 그들을 볼 수는 없었다. 그들이 모두 빠짐없이 배에서 내리는데
뒤에서는 모래의 뱀장어 뱀 고니가 교미하고 있었다. 사내들이 다가와 부인과 어울렸다. 그들은 무더기로 고개를 들고 씩씩거리는 봄날의 발정한 뱀들처럼 한 덩어리로 어울렸다. 한가운데에서는 발가벗은 몸이 땀으로 번쩍거리고 입술을 벌려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14살, 20살, 30살, 40살, 60살의 오르탕스 부인이 몸을 팽팽하게 긴장시키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떨면서 젖가슴을 세운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죽어버린 내인은 하나도 없었다. 부인의 시든 젖가슴에서 그들은 모두 화려한 예복 차림으로 부활했다. 오르탕스 부인은 고귀한 쌍돛대의 쾌속 전함이었고 이 배의 모든 애인들이 이 배는 자그마치 현역으로 45년을 복무했다. 이 배의 모든 애인들이 성선한 것 같았다. 그들은 쾌속 전함이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라는 위대한 마지막 항구를 향해 찢어진 돛포구로 항해하고 있을 동안 끊임없이 선창으로 배전으로 돛대 위로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조르바는 천의 얼굴이었다. 터키인이었으며 유럽인이었으며 아르메니아인이었으며 아랍인이었으며 그리스인이었다. 조르바를 안음으로써 오르탕스 부인은 축복받은 저 끝없는 행렬 전체를 끌어안는 셈이었다. 늙은 세일에는 그제야 내가 편지 읽기를 멈추었음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환상이 갑자기 중단되고 부인은 무거운 눈꺼풀을 올렸다. 다른 말은 없나요? 부인은 탐욕스럽게 제 입술을 핥으며 나무라듯이 물었다. 오르탕스 부인,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편지엔 온통 부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봐요. 넉 장이나 되지. 이 가장자리에는 심장도 그려져 있지요. 조르바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군요. 사랑이 심장을 꿰뚫어 버렸지. 그리고 밑에는 비둘기 2마리가 끌어안고 있고 날개에는 빨간 잉크로 보일락 말락하게 써두었어요. 부둥켜하는 2마리 비둘기는 오르탕스와 조르바라고 말입니다. 비둘기도 이름도 없었지만 눈물로 흐려진 늙은 세이렌의 조그만 눈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보아낼 수 있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오르탕스 부인은 여전히 성이 차지 않는지 다그치 물었다. 날개, 이발 사이 비눗물, 비둘기, 이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할 터이지만 부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부인의 실제적인 여자 마음은 다른 것, 이를테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을 바랐다. 평생을 살면서 이같이 헛된 소리라면 얼마나 지겹게 들어왔을까.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어려운 한평생을 보내고 보니 그녀에게 남은 건 고독과 노구뿐이었던 것이다. 더 없어요? 더는 없어요? 부인은 나무라듯이 다시 중얼거렸다. 부인이 쫓기는 사슴 같은 눈길로 나를 보았다.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없겠어요, 오르탕스 부인. 조르바는 편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끝으로 미루어 둔 겁니다. 뭔가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물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돌아오는 즉시 부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눈물을 흘리며 청혼하겠대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조르바는 부인을 자기 부인 오르탕스 조르바 부인으로 만들어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대요. 이번엔 진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거야말로 최상의 기쁨, 열망에 맞지 않던 항구였다. 이거야말로 평생을 갖지 못해 후회하던 것이었다. 생활의 평화와 참한 침대에 눕는 것, 그것뿐이었다. 여자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좋아요. 귀부인이 되어 선심이라도 쓰는 듯이 여자가 말했다. 받아주기로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일러줘요. 여기 이 마을에는 오렌지 화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칸디아에서 가져와야 할 거예요. 하얀 초 2가락과 핑크색 리본, 달콤한 아몬드도 사오라고 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도 사와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흰 놈으로. 실크 스타킹과 공단 뾰족 구두 한 컬레도. 시트는 있으니까 사올 필요가 없다고 해줘요. 침대도 있고. 부인은 이미 남편을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아내가 되어 주문을 끝내고 있었다. 부인은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당당하게 결혼한 유부녀가 된 것이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르탕스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매무새를 꽂히고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말씀하세요, 오르탕스 부인. 이렇게 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르바와 나는 사장님을 아주 좋아해요. 사장님은 아주 친절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낭패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결혼의 정인이 되어 주시겠어요? 나는 오싹했다. 옛날 우리 집에 디아만둘라라는 늙은 하녀가 있었다. 예순이 넘어 코 밑에 수염이 숭숭 난 노파, 시집을 못 가봐서 반쯤 돌아버린, 가엾게도 가슴이 말라 쪼그라져 버린 노파였다. 이 노파가 마을 식료품 가게 배달꾼인 미트소를 사랑했다.
밑도서는 지저분하고 살만 잔뜩 찐 데다 수염 하늘 안 난 젊은 시골 총각이었다. 언제 나와 결혼해 줄 테야? 지금 결혼해 줘. 넌 어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어? 나는 못 참겠어. 노파는 일요일마다 그를 다그쳤다. 나도 못 참겠어요. 할머니를 단골로 등쳐먹는 그 교활한 식료품 가게 배달꾼이 대답했다. 나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디아만둘라. 그러나 늘 하는 말이지만 나도 할머니처럼 수염이 좀 돋기까지는 결혼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늙은 디아만둘라는 줄기차게 기다렸다. 디아만둘라는 짜증이 줄고 두통도 줄었다. 키스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틀어져 버린 입술은 미소도 배웠다. 옷도 전보다는 더 깨끗이 빨아입었고 접시도 덜 깨었으며 음식을 태우는 일도 없었다. 도련님, 우리 결혼의 정인이 되어 주시겠어요? 디아만둘라는 어느 날 밤 내게 수줍게 물었다. 해주고 말고요, 디아만둘라.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여자가 하도 딱해서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때 그 부탁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 오르탕스 부인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오싹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되어주고 말고요, 영광이겠습니다, 오르탕스 부인. 오르탕스 부인은 일어서면서 모자 밑에 달린 방울을 쓰다듬으며 입맛을 다졌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 양반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돌아섰다. 나는 소녀라도 된 듯이 노구를 흔들며 사라지는 부인을 바라보았다. 기쁨이 부인에게 날개를 주었고 낡고 비틀린 뾰족 굳는 모래 위에다 깊은 자국을 찍었다. 부인이 곧 고절 채 돌아가기도 전일 텐데 날카로운 비명과 함성이 해변을 따라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다. 맞은편 고지에서 여자들이 초상이라도 난 듯이 곡을 하고 있었다. 바위 위로 올라가 내려다 보았다. 남자와 여자들이 마을에서 달려오고 있었고 뒤에서는 개들이 짖고 있었다. 두셋은 말을 타고 먼저 달려왔다. 자욱한 먼지가 그 뒤로 잃었다. 사고가 난 게로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늘을 끼고 달려갔다.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두시의 덩어리의 봉구름이 아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우리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는 새로 돋아난 잎으로 파랬다. 돌연 오르탕스 부인이 내게로 달려들었다. 머리를 푸르에 쥐고 숨이 턱끝에 찬 채 가던 길을 되돌아온 것이었다. 신발 한 짝은 벗은 채였다. 부인은 벗겨진 신발 한 짝을 들고 울면서 달려왔다.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나를 보자 부인은 흐느꼈다. 비칠거리고 있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내가 부인을 붙잡았다. 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나는 부인을 도와 신발을 신게 했다.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는 겁니까? 죽음이. 부인은 대기 속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고 무서워 떨고 있었다. 나는 부인의 축 늘어진 팔을 잡고 그곳으로 가려 했지만 늙은 몸뚱이를 부들부들 떨며 저항했다. 싫어요. 부인이 소리쳤다. 이 불쌍한 여자는 죽음이 있는 장소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성 앞을 흐르는 삼도천의 뱃사공 카론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늙은 사람답게 가엾은 세이렌도 카론이 흙이나 풀 속에서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파란 불빛과 땅색으로 변하여 자신을 숨기려 했다. 부인은 머리를 살찐 어깨 속에다 파묻고 몸을 떨었다. 그러다 올리브 나무 쪽으로 몸을 끌고 가더니 여기저기 기운 자리가 있는 코트를 벗어들고는 무너져 내리듯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걸 내 몸 위에다 덮어주시겠어요? 이걸 덮어주고 나서 한번 가보세요. 추워요? 예, 덮어주세요. 나는 흙인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도록 부인을 덮어주고 그곳을 떠났다. 고지 가까워지자 곡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다. 미미꼬가 내 앞을 지나 달려가고 있었다. 미미꼬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미미꼬는 걸음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누가? 파블리, 마브란도니 영감의 아들. 왜? 과수댁. 그 한마디 말이 저녁 공기에 걸리면서 여자의 위험하지만 풍만한 몸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바위 뒤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 모여 있었다. 남정네들은 모자를 벗고 묵묵히 서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 수건을 어깨 뒤로 빗벗어 걸고 머리를 쥐어짜며 울부짖고 있었다. 해변 자갈밭에는 부풀어 오른 시체가 누워 있었다. 마브란도니 영감은 꼼짝도 않고 서서 그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오른손에 쥔 단장에 기대고 서 있었다. 왼손으로 그는 반백의 곱슬곱슬한 수염을 쥐고 있었다. 과부년 저주받아라.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하나님이 니년에게 이 값을 물릴 게다. 여자 하나가 일어서서 남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그래, 이 마을에는 전현을 이 사람 무릎에다 얹어놓고 양처럼 미역을 따버릴 사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겁쟁이들 같으니. 그러고는 남정네들에게 침을 탁 뱉었는데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보고만 있었다. 카페 주인 콘도 마놀리오가 그 여자의 말에 대답했다. 델리 까테리나 돌았냐? 어째 우리를 모욕해? 우리를 모욕하지 마. 우리 마을에도 아직은 용감한 사내가 있어. 곧 알게 될 것이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함질렀다. 모두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째서 그 여자 잘못이라는 겁니까? 운명이 이렇게 이끈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물에 빠져 죽은 파블리의 사촌인 마놀라카스가 그 큰 몸을 구부려 시체를 안고는 맨 먼저 마을 쪽으로 향했다. 여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자기네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시체가 안겨가는 걸 보자 그들은 시체를 만지르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마브란돈이 영감은 단장을 휘둘러 그들을 쫓아버리고 앞장서 걸었다. 여자들이 망가를 부르며 그의 뒤를 따랐다. 이어서 남정네들이 조용히 뒤를 따랐다. 모두 초저녁의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평화로운 바다의 숨결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 혼자뿐이었다. 나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치 슬픔을 주고. 생각에 잠긴 채 나는 길을 따라갔다. 나는 그들이 경탄스러웠다. 인간적 고통에 너무도 가까이 뜨겁게 얽혀있는 사람들. 오르탕스 부인이 그랬고 과부가 그랬고 슬픔을 씻으려고 바다에 용감하게 몸을 던진 창백한 파블리가 그랬고 양의 목을 따듯이 과부의 생맥을 따라고 고함을 지르던 양의 목을 따듯이 과부의 생맥을 따라고 고함을 지르던 델리 카테리나가 그랬고 남들 앞에서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던 마브란도니가 그랬다. 나 혼자만 발기불능의 이성을 갖춘 인간이었다. 내 피는 끓어오르지도 정열적으로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못했다. 나는 비겁하게 모든 것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서 할 일을 다했다고 믿고 싶어 했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나는 바위 위에 선 아나그노스티 영감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긴 지팡이로 턱을 괴고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제야 나를 본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중얼거렸다. 인생이 불쌍하지 청춘을 그렇게 버리다니 가엾은 녀석. 슬픔을 감당 못해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빠져 죽다니 이제야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을 받아요? 받았지요. 젊은이. 받았고 말고 살아보아야 뭘 하겠소? 과부와 결혼한다면 금방 부부싸움질이나 하다 서로 얼굴에 똥칠이나 하지. 저 뻔뻔한 여자는 씨 한 마리나 다름없어. 사내만 보면 힝거리고 우르대지. 그런데 과부와 결혼하지 못한다면 평생의 한이 되겠지. 큰 행복을 놓쳤다는 생각이 대가리를 떠나지 않을 테니 죽자니 청춘이요 살자니 고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나그노스티 영감님. 영감님 말씀 들으면 살 마음 싹 가시고 말겠어요? 이것 봐요. 그렇게 질색할 것 없어. 딴 사람한테는 들리지도 않아. 들어봐야 내 말 같은 걸 믿기나 해? 날 봐요. 나보다 복 많은 사람 또 있겠어? 밭이 있겠다. 포도밭, 올리브 가수원에다 2층 집이 있겠다. 돈도 있겠다. 마을 장로겠다. 착하고 정숙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만 쑥쑥 잘 낳았겠다. 나는 이 여자가 내 말에 반항하여 눈꼬리 치켜드는 꼴도 본 적이 없소이다. 내 아들들도 모두 근실한 가장이 되었고 또 내겐 손자들도 있어요. 뭘 더 바라겠소? 나는 뿌리를 아주 잘 내렸다. 그러나 이놈의 인생을 또 한 번 살아야 한다면 파블리처럼 목에다 돌을 꼭 매달고 물에 빠져 죽고 말겠어. 인생살이는 힘든 것이요. 힘들고 말고. 제 아무리 늘어진 팔자라도 힘든 법이야. 아, 저주받을 인생. 그런데 아나그노스티 영감님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건 없다니까? 하지만 사내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라고. 그는 말을 끊고 다시 어두운 바다 쪽으로 시선을 던지고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오냐 파벌리, 너 잘했다. 계집들이야 울고불고하게 놔둬라. 워낙 골이 빈 것들이니까. 파벌리,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런 방구도 없었던 게야. 그는 이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하늘과 산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밤이 되었어. 돌아가는 게 좋겠구먼. 그는 갑자기 멈추었었다. 자기가 흘린 말을 후회하는 듯 엄청난 비밀을 말해버려 사울을 수습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마른 손을 내 어깨에 얹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점소. 늙은이가 하는 말은 귓전으로 흘려버리소. 세상에 노인의 말을 믿는다면 무덤으로 달려가기 밖에 더 하겠소? 과수댁이 당신 앞을 지나가던 냉큼 붙잡으시오. 결혼하고 애 낳고 하시오. 망설일 것 없어요. 젊은이들이야 까짓 말씀 같은 건 겁낼 필요가 없지. 나는 내 해변 오두막으로 가 불을 지피고 차를 끓였다. 지친 데다 배가 고팠다. 나는 개걸스럽게 먹으며 이 동물적인 기법에 몰입했다. 그때 미미코가 창문으로 납작한 머리를 뒤밀고 불가에서 먹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교활하게 웃었다. 미미코, 어쩐 일로 왔느냐? 사장님, 뭐 좀 가져왔는데요. 과수댁이 오렌지 한 바구니예요. 과수댁이 그러시는데 뜰에서 막 딴 거래요. 과수댁이라? 왜 과수댁이 내게 그런 걸 보낼까? 오늘 오후 편을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대요. 편을 들어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키는 대로 전하는 것뿐인데요. 미미코는 오렌지 바구니를 침대 위에다 비웠다. 오두막은 오렌지 냄새로 가득해졌다. 가서 내가 선물을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해라. 그리고 조심하라더라고 전하고 한동안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마을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해라. 듣고 있니? 잠잠해질 때까지는 집안에 계시라고. 미미코 내 말 알아듣겠니? 그것뿐이에요 사장님. 그것뿐이다. 이제 가도 좋다. 미미코가 내게 윙크를 보냈다. 그것뿐이에요. 가라니까. 그는 갔다. 나는 오렌지 하나를 깠다. 꿀처럼 달콤했다.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밤새도록 오렌지 과수원을 헤맸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나는 귀 뒤에다 향긋한 나륵풀 가지를 꽂고 바람에다 가슴을 씻었다. 나는 20대 젊은 농부가 되어 오렌지 숲을 거닐었다. 휘파람을 불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기다렸더라? 모르겠다. 그러나 내 가슴은 기쁨으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오렌지 나무 저 너머에서 바다가 여자처럼 한숨 짓는 소리를 밤새도록 들었다.